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국가정보국장실은 올해 선거에서 외국 위협에 대해 보고하라는 행정명령이 정한 12월 18일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의 전략통신국장인 어멘다 쇼치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정보공동체가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외국 위협에 대한 기밀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12월 18일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보공동체는 선거 이후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많은 기관이 결과물 조정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국은 고객에게 신속하게 이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의회 지도자들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안과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경기 부양안을 이번 주말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의회는 2021년 9월 말까지 정부가 사용할 지출 예산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크리스마스 직후 전국에서 1200만 명의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또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 패키지는 납세자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1200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입법을 거부하겠다던 샌더스 의원도 600달러 지원금에 대해 기쁘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경기부양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동행 취재한 기자가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에폭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기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바이든 취재팀의 일원으로 일한 후 수요일에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자는 화요일 조 바이든이 조지아주를 방문했을 당시 동행 취재했는데, 바이든 캠프 측은 해당 기자가 바이든 후보와 가까이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DC에서 정의한 긴밀한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이든 팀의 통신 직원 중 한 명도 현재 자체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팀은 바이든의 다른 직원 중 어느 누구도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지난 월요일 연설에서 거친 목소리를 내고 기침을 하는 등 증상을 보였고 가벼운 감기를 앓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에릭 스와렐 하원 의원과 중국 스파이와의 관계에 대해 예정돼 있던 2건의 브리핑을 취소했다고 케빈 맥카티 연방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맥카티 의원은 스와렐 사건은 국가안보 문제이며 FBI가 계속해서 돌벽을 쌓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와렐 의원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공화당 의원 17명이 하원 정보위원회는 세계 최고 라이벌의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 구성원이 외국과 공개되지 않은 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위험한 것이라며 스왈웰을 정보위원회에서 제명해달라고 촉구한 뒤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서 뛰고 있는 켈리 래플러 상원 의원은 내년 1월 6일 연방합동의회에서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래플러 의원은 어제 조기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서 1월 6일은 아직 멀었다, 그 사이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CNN은 그녀가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고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다면서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도했습니다. 린지 그라이엄 상원의원은 팍스뉴스에 출연해 규제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회사와 확인되지 않은 우편투표는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두 가지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1996년 도입된 통신포미법 230조를 언급한 것인데, 빅테크 회사가 소송을 당하지 않고 컨텐츠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이 미국에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5일 230조를 오는 2023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는 내용의 230조 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그레이엄 의원은 이런 기업에 대한 특혜 주기를 멈출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정보국장이 마감 시한 안에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계 내부에 논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존 래클리프 국장이 중국에 의해 야기된 국가안보 위협을 더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한 이 보고서의 승인을 거부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보고서가 개표와 같은 국내 부정선거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큰 선거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미국 총선에 중국이 간섭한다는 주장은 허위로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처드 그레넬 전 국가정보국장은 존 래클리프 현 국가정보국장이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레넬 전 국장은 래클리프 국장이 자신들의 견해가 정확하게 반영되기를 원하는 전문 분석가들의 입장에 서 있다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정보가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다른 어떤 국가보다 미국에 더 큰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선거 개입과 위협이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에폭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주택시장은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1.2% 늘어난 155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최근 9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더 큰 폭으로 늘었는데 11월 허가 건수는 총 164만 건으로 전월보다 6.2% 급증했습니다. 언론들은 코로나 여파로 경제 전반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가운데 주택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났고 낮은 금리까지 더해 주택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엘리제궁이 밝혔습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모든 외부 일정은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마크롱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장 카스텍스 총리도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각국 정상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4일 마크롱 대통령과 엘리제궁에 에서 오찬을 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날 오찬에는 샤를 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호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함께 했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세 가지 트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법정에서 호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트랙은 연방의회에서 저지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트랙은 바로 국가정보국 DNI를 통해서 정보 보고서를 받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명령 발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트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나와 있는 보고서의 마감 시한, 그게 바로 내일인데요. 12월 18일인데 어제 이 국가정보실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12월 18일이라는 마감 시한 지금 지킬 수 없겠습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발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각 정보기관에서 이 마감 시한을 지킬 수 없다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CIA, FBI 혹은 군정보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입니다. 근데 이 국가정보국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보고를 하는 각 기관들이 18일까지 이 보고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제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취합하지 못해서 12월 18일까지 대통령과 국무장관들에게 해야 하는 보고서를 내놓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내보냈냐 하면은 각 기관 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 일반적인 그 대형 언론사들, 이른바 주류 언론사들과 논조를 같이 하고 있는 언론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이 지금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의견 충돌의 핵심이 무엇이냐? 래클리프 이 국가정보국장, 그러니까 DNI 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표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정보국장은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걸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일선 정보기관들은 중국보다는 사실 러시아가 더 위험한데, 러시아 쪽의 위협이 더 셌는데 라는 입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DNI 국장과 각 개별 정보기관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 보고서가 지금 늦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정확하게 딱 집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주 물씬 풍기게 보도를 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블룸버그에서 했던 이야기는 정보기관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데 래플리프 국장이, D&I 국장이 중국 개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넣기를 원한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해킹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러시아 해킹 사건은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큰 위협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러시아 해킹 사건이 있는 와중에 이 중국 개입설,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자꾸 종용하는 그런 보고서를 이야기한 것이 문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폼페이오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여러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기사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이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마치 중국 정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중국 정부의 외교부의 발표 성명을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 이 중국은 어떤 경로로든 외국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총선에 중국이 간섭했다라는 그런 주장은 완전히 허위로 날조된 주장이다라고 중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기사의,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내놓은 기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번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자꾸 짜맞추기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 보고서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도적인 색깔 있는 기사를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분석한 내용은 그냥 이것은 마치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혹 제기 이거야말로 음모론에 가까운 것이고 실질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뭐냐면 각 부처에서 정보를 다루는 담당 기관에서 하부기관에서 D&I에다가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18일까지 우리 보고서 제출 못합니다. 라고 통보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일종의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정보기관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 16개의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 정보기관들 중에서 도대체 몇 곳이 그렇게 거부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항명 사태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낯설지 않죠. 낯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FBI도 그랬고 CIA도 그랬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 그동안 쭉 해왔으면서 법무부에서도 했고 FBI에서도 했는데 근데 일체 입 딱 다물고 발표하지 않고 1년을 지금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보고를 안 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놈들 지들이 뭔가 구리는 구석이 있으니까 보고를 안 한 것이지 라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기사를 뭐라고 썼던 간에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이 국가정보국에서 어제 성명을 또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합동 성명을 내놨는데 FBI, C사 그리고 국가정보국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세 개 부처가 이 러시아 해킹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룹을 만들었답니다. 사이버 통합 조종 그룹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대처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라는 성명서를 냈고요. 이 성명서 내용에 보면은 FBI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추적해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 그 서버 관리자들, 연방정부의 서버 관리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고 C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즉각 대처해서 이 솔라윈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보기관의 서버들을 셧다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D&I 쪽에서는 지금 각 정보기관들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내놓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모든 언론이라든가 여러 정부 부처에 이러한 내용들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낸 것이죠.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에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 이런 문제보다 러시아가 오히려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던지는 의심을 만들게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는데 그런 의심을
딱 근절시키는 겁니다. 딱 절단시켜서 러시아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팀을 조직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이게 선거일 11월 3일 하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져 왔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전 D&I 국장, 그러니까 지금 래플리프 국장 이전에 D&I 국장을 했던 그레넬이라는 국장이 있습니다. 이 그레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지금 래플리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고 결국 이 어떤 정보라는 것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인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데이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다른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치적인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것으로 침소봉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덮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정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온 여러 가지 정보들 수집한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분석의 과정 중에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 D&I 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지금 이해가 될 수 있죠. 블룸버그에서 봤을 때에는 정보기관들 간에 충돌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서로 다른 정보들을 접수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견해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는 러시아 쪽의 해킹 사건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정보기관에서는 중국의 개입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정보기관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스파이들의 활동이 더 중요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정보기관이 봤을 때에는 미국 내에 있는 일부 국민들의 움직임이 이번 선거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보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내놓았을 때 그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몰랐던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맞춰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D&I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보고서에는 그런 것들이 정리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과연 중국의 개입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혹은 러시아의 개입은 어떤지 베네수엘라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도미니언 서버에 접속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증언들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돼야 될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18일까지 이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있기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고서 채택하는 보고서가 나오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다만 지연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된다거나 보고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록 18일 날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며칠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1월 6일 이전에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히 더 커지기 때문에 1월 6일 전에만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연방 하원에서는 지금 시끌시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 17명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에릭 소알웰 연방 하원 의원을 정보위원회, 지금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정보위원회에서 제명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지금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쪽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케빈 맥카시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소알웰 의원이 당장 제명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틴 팽이라는 여성 때문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인 여성 스파이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FBI에서 이 여성의 활동을 수사를 했고 그 수사하던 중에 소알웰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알웰 의원한테 그 팽이라는 여성과 접촉했던 것들, 어떻게 만났고 무슨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우리한테 알려달라라고 조사하고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소알웰 의원이 깜짝 놀라서 접촉을 끊고 그리고 별일 없었다. 나름대로 이제 FBI 수사에 지금 협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팽은 미국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중국으로 떠난 것이죠. 이 소알웰 의원이 명색이 하원의 정보위원회 의원이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들을 관할하고 감독하는 이 정보위원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이 이 중국 여자 스파이한테 섭외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건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들고 나선 겁니다. 맥카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FBI 쪽에다가 니네들이 그동안 수사를 해왔으니 그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FBI가 연방 의회에 와가지고 브리핑을 해달라. 이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FBI에서 당연히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나와서 브리핑을 해야죠. 그래서 예정이 돼 있었던 브리핑이었는데 갑자기 FBI에서 취소해버렸습니다. 브리핑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왜 취소를 했는지 저희는 알 것 같죠? 연방 하원에 민주당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원 의장이 민주당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지금 브리핑을 취소한 것입니다. 소알웰 하원 의원도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을 보호하려고 한 건 당연한 것이니까 FB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겠다. 이 사안이 괜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좀 불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리핑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 취소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소알웰 의원에게 뭔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당장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발끈하고 지금 소알웰 의원 당장 제명해달라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예상하는 바이지만 소알웰 의원 아무 문제 없다. full confident.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깔고 뭉갰습니다. 계속해서 정보위원회에 두겠다는 것이죠. 사실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혹은 뭐냐면 비록 8년 전에 팽이라는 여자하고는 관계를 끊었다고 하지만 누가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동안에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계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팽이라는 여성 스파이가 단순하게 소알웰 의원이랑 같이 접촉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소알웰 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때 이 선거 캠프에 직원을 한 명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안에다가 심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계 스파이를 심어놨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소알웰 의원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알웰 의원이 팽하고만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 중국 사람들과 계속 정보를 주고받거나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미국 하원의 정보위원회의 의원으로 있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그러니까 빨리 제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인데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나는 소알웰을 100% 신뢰한다 그러면서 그냥 다 묵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이번 선거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에 3가지 트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 트랙이 바로 법원이었죠.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가 부정선거다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증거들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법원의 소송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거의 60여 건 가까운 소송이 제기가 됐지만 그중에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소송들이 기각이 됐죠. 그 기각이 된 내용을 또 들여다보니까 소송을 건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기각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어떤 입장, 포지션, 스탠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각이 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었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소송의 내용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송을 걸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소송을 건 사람이 자격이 없으니까 이 소송은 무효 이런 식으로 법원들이 결정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법원들은 그렇게 그 소송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법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법적인 모순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권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권리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을 받는 한 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법원이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권자들이 만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게 돼서 졌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됐을 때 얻는 상실감, 공포,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헌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헌법적인 이해 충돌, 법적인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충돌 문제에서 법원이 굉장히 입장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에게 등을 지게 되고 저쪽을 선택하면 또 저쪽에게 등을 지게 되는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가당착 내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 입장에서는 그 모순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는 그냥 항소를 기각해버리는 것으로, 각하해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기각하는 명분이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스탠딩에 문제가 있다고 기각해버리는 이런 것으로 지금 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것이죠. 이 사건 자체를 지금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이런 헌법의 이해 충돌이라는 큰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외면하는 것이다, 속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면은, 법관들의 외면은 결국은 얼마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된 단어인데 이 캔슬 컬처, 그러니까 취소 문화하고 연관 안 지을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일종의 배척주의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낸 의견이 만약에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당했을 때 오는 그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말자. 그냥 덮어버리자. 내가 얘기했다가 이 얘기가 묵살당하는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덮어버리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침묵하게 되고 그냥 외면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더 부추기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더 심화하는, 깊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 캔슬 컬처라는 게 상당히 부정적인 것인데 결국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런 캔슬 컬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걸핏하면 용기를 가져라 법관들, 용기를 가진 법관이 없다, 지혜를 가진 법관이 없다, 지혜롭지 않은 판단이다, 용기 없는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트윗으로 날리고 있는 이유가 또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이 캔슬 컬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관들이 소송 들어온 것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 그거 심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기존 질서와 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커밍아웃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법관들이 이렇게 없단 말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법 충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그 단초가
바로 이 하급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앞서서 보도해드렸던 D&I에서 나오게 될 보고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각 의회의 의원들, 연방의회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각 주에 있는 주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용기를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취소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정적인 한 방에 의해서 깨질 수 있게 되는데 바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이야기죠. 폭로에 의해서 이 취소 문화라는 것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취소 문화로 인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한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취소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던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이 풀어지고 동조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것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 주장이 강해지고 묵살당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사실에 대해서 결집하고 다 같이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그래 이것이 사실이야 나도 알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과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7월 지난 여름에요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취소 문화라는 것은 마치 전체주의와 같다. 전체주의와 같다는 겁니다. 다 같이 움직이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주로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너는 반동하고서는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왕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전체의 움직임에 다 같이 따라가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취소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틀린 방향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말을 했다가 묵살당할까 봐 겁이 나니까 그냥 말을 안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취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가 결국은 취소 문화로 인해서 전체주의가 완성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기도 하고 복종을 강요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처벌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것을 만약에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미국 사회는 이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깔고 뭉개고 오히려 옳은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번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가짜뉴스야. 거짓말하지 마. 그건 아니야. 이미 바이든은 당선 확정됐어. 이런 식의 거짓말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냥 뒤엎어버리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억압과 폭력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정치적 무기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취소 문화라는 것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일반 사회가 아닌 법원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취소 문화가 퍼져 있다는 것이 특히 이번 대선 사태를 놓고 이런 취소 문화가 법관들 사이에 은연중에 퍼져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취소 문화의 형태를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의 커밍아웃. 법관들 중에 용기 있는 분이 하루속히 나와서 이 지금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취소 문화를 깨트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주택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택은 지금 축으로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상태들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택의 값어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안에서 사무실도 해야 되고 집안에서 학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과 부모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집안에서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 좀 더 안락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욕구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적 완화해가지고 돈을 마구 풀어대고 있고 또 지금 은행 이자를 제로금리로 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이 제로금리 기조도 상당히 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는 싸고
집은 필요하고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점차 평균 집값들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새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람들 노력도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연방 상부부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에 지난달 한 달 동안에 주택 건설 건수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건설 허가에 대한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건설 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주택 경기가 굉장히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강세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2022년 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은 이후로 원래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1년 중에 이렇게 오르다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곡선을 항상 그려왔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경기 전망과 더불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완화입니다. 시중에 계속해서 돈이 풀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올해 해주었던 것이 바로 케어스 액트였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연방의회에서 코로나 대응책 경기 부양안으로 나온 것이죠. 한 3조 달러 정도 되는 돈을 시중에 이제 풀게 된 것인데, 근데 지금 또 연방의회에서 추가로 경기 부양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연방 정부 예산에 대한 그 인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실업급여가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는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왕 정부 예산 통과시키는 김에 지금 경기 부양안도 함께 통과를 시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을 한 이후에 추가로 더 할 테니 일단은 적은 금액이라도 먼저 의회가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 과거 2조 달러 정도 규모로 자꾸 통과시키자고 주장을 했던 그 주장을 지금 다 꺾고 지금 9천억 달러의 선에서 통과를 시키자.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9천억 예산에는 600달러씩, 납세자 한 명당 600달러씩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9천억 달러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내용 구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틀이 공개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 지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것인지 학교라든가 항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체국에 대한 지원은 또 어떻고 브로드밴드 지원금은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전 국민, 그러니까 납세자들에게 1인당 600불씩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예산이 대략 한 1,500억, 1,3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9천억이 토탈 금액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7,500 정도의 예산이 다른 분야에 쓰이게 될 지원금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막판에 굉장히 속도를 높여서 지금 맥코넬 상원의원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간의 그 협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좀 이런 것들이 법안이 통과된 경기 부양안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선거 이전에 이야기됐던 1조 8천억 정도의 이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잘 왔을 텐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막 실랑이 벌이고 통과시키지 않고 협상 타결 안 시키다가 이제 와가지고 절반밖에 안 되는 9천억 달러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 경기 부양안 통과가 돼서 일단은 시름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 경기 부양안 얘기를 드린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풀렸을 때 그 자금이 100% 국민 경제에만 사용이 되느냐, 국민들이 사용하는 혜택을 받는 비용으로 쓰이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다 보니까 돌고 돌고 돌다가 어느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데
그것이 주식시장에 쏠리기도 하고 주택시장에 쏠리기도 하고 부동산으로 재워지기도 하고 일부는 이제 블랙머니 해가지고 이제 암시장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주택시장에 지금 쏠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조 달러가 풀렸을 때에도 그랬고 요번에 지금 9천억 달러가 풀릴 때에도 아마 적지 않은 부분이 주택시장, 이 부동산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얘기하듯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경기 부양안 내놓겠다고 그랬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임기를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경기 부양안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중에 풀린 더 많은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지금 뭐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대략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가 부동산 시장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풀리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주택 가격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년에도 주택 시장의 이 주택 경기라는 것은 활황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내년의 주택시장 전망입니다. 이게 올해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 계속되는 유혹? 그렇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음주운전?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긴다. 가려면 혼자 가세요. 준비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음주운전은 하지 맙시다. 이상은 뉴스앤포스트의 공익 캠페인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함께 조지아주에 동행 취재를 했던 기자 한 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팀 내에 있는 홍보 관련 담당자도 한 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이런 소식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감염이 되면 안 되죠. 이 바이든 후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좀 걷잡을 수 없는 동정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당선이 아닌데 당선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만약에 이게 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강한 동정론이 일어나게 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 동정론은 정치적으로 다시 이용이 될 것이 뻔하고 그래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죠. 언론들이 화끈하게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절대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 됩니다. 건강하시길 제가 바라고요. 가벼운 감기에 걸렸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가벼운 감기로 끝나고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